네, 자 이번 시간 최근에 시행됐던 80회 요거 이론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 수정 분계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9월 1일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9월 달입니다. 경리부에서 이를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소리죠.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화재 보험료 미경과분은 100만 원이다. 자,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150만 원 나누기 12달 그리고 9월부터 해서 경과된 거 4개월치 빼고 나머지 계산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차변에 보험료로 150만 원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아직 경과가 안 됐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 보험료에 해당된다. 그러면 올해 장부에 1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비용이 발생 취소시켜야죠. 그래야 정확한 장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내년 장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자 100만 원 정답은 이미 이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그러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먼저 지급한 보험료다 해서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 그리고 보험료라는 비용 해서 차변에 선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뭐 2급 수준에서 나왔던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이것도 2급 수준입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할 때 거래의 8요소로 요소 중 잘못된 것 주식회사 한세는 기계장치 1,700만 원을 주식회사 서울에서 구입하고 먼저 지급하였던 계약금 170만 원. 계정 과목이 뭐죠? 선급금이죠. 차감한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분기해 보면 알죠? 차변에 기계장치 1,700만 원. 자,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170만 원, 10%는 이미 계약금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을 이제는 없애줍니다. 대변으로 와서 17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처리해야죠. 물론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1,530만 원. 자, 그럼 거래의 8요소로 봤을 때 요거는 자산이 증가가 되죠. 유형자산.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지급했던 거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없어졌으니까.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 상관이 없는 스파입니다. 그래서 4번이 부채의 감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쉬운데 이제 1급 수준의 재무회계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크게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해서 앞에 이론 강의에서 설명했죠. 자,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 그럼 보통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뢰성 중에 하나를 갖다 툭 집어넣어요. 반대로 나올 때는 목적 적합성이 있는 걸 하나로 툭 집어넣고 목적 적합성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그 목적에 대한 취지를 이론으로 개념 정립을 한 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장부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엉터리 요즘 뭐 분식회계니 뭐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신뢰성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나열한 겁니다. 자, 앞에 이론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하는데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예측이 가능하냐? 요 장부를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이 가능하냐? 확인가치, 피드백가치라고 그럽니다. 회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안 했을 때보다 득이 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빼먹은 게 없냐? 그 다음에 적시성,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 적합성이고요. 신뢰성은 장부를 믿을 수 있느냐?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실질 우선, 뭐 보수주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사의 비용이라든가 수익 다 표시가 돼 있느냐?
중립적이냐, 역사적 원가주의 이런 게 적합하느냐, 이게 보수주의에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뢰성의 항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중립성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예측이 돼야 되고 피드백 적시에 제공돼야 되고 아까 요거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장부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립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요건이 아닌 것, 목적 적합성에 해당 안 되는 것, 요건 신뢰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급여,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은 어느 쪽? 차변의 증가,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잔액도 차변에 생깁니다. 자, 소모품 계정, 소모품비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그럼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의 기록 맞고요. 그리고 결산 시 잔액, 자산은 잔액이 어디 나와요? 차변이죠. 요게 틀린 겁니다. 대변에 남지 않습니다. 부채 자본이 대변에 남죠. 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같은 거죠. 자, 부채의 증가 대변 맞습니다. 잔액도 대변에 남습니다. 매출 채권은 반대로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감소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게 맞죠. 증가는 차변이고, 자, 자산이니까 잔액은 차변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과 매출채권은 잔액이 똑같이 차변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5번 문제. 주식회사 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수금해야 될 돈 얼마 남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8월 20일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요. 8월 2일 주식회사 우리에게 제품 500만 원 외상으로 납품하다. 외상으로 그러면 이제 수금해야 될 돈 500만 원입니다. 8월 2일 기준으로 8월 4일 납품한 제품 중 하자가 발견되어 10만 원이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 환입이죠. 10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금할 돈은 490만 원 남았습니다. 8월 20일 주식회사 우리 외상대금 중 300만 원을 수금하러 갔습니다. 회수 시 조기 자금 결제로 인하여 약정대로 빨리 갚아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면 뭐 5만 원 깎아주겠다고 약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할인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300만 원 수금이 아니에요. 5만 원 빼면 295만 원. 그래서 295만 원에 매출 할인 요거 5만 원까지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빼고 또 추가로 5만 원 빼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어쨌거나 실제 받아온 잔액은 현금으로 받은 게 현금 받은 게 295만 원 받은 거죠. 그리고 할인 5만 원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장부에서는 얼마 빼줘야 돼요? 300만 원. 요거 두 개 더한 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300만 원을 빼주면 이제 수금 나머지 할 돈은 190만 원 남았습니다. 요거 장부 회계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인데 요거 잘못 계산했다가 나중에 195만 원인데 했다가는 그쪽에서 한 소리 먹습니다. 자, 그래서 190만 원. 요거 아마 실수로 요거 뭐 185만 원 뭐 막 찾은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300만 원 빼고 추가로 5만 원 빼버리면. 그럼 정답이 안 보이죠.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2번이 19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은 그중에서 개발비.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시험 연구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 그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이 조건이죠. 기본 조건. 무형자산 취득원가는 자, 우리 일반적인 뭐 유형자산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 금액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더해 줍니다. 이거 맞고요. 무형자산의 삼각은
직접법입니다. 우리처럼 저기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누계 안 합니다. 간접법.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차감합니다. 직접 차감하여 생각하는 경우 자, 무형자산 상각비. 우리 보통 유형자산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 감가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기 무형자산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감가를 빼고 그냥 상각비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는 자산으로 자, 물리적 실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유형자산의 조건입니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으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산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거는 요 말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2급 수준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총이익 공식이 어떻게 돼요?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자, 매출액 260만 원. 매출 한임의 애누리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 금액 260만 원에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70만 원이죠.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총매입액 120만 원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이 있으면 다 빼야죠. 아, 운반비가 있네요. 이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더해주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5만 원 있어요. 이걸 빼줘요. 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40만 원. 그럼 다 들어갔죠? 자,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 나와요? 자,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거 보니 매출원가 137만 원. 그러면 순매출액 260에서 137만 원을 빼니까 123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급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요런 거는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계정과목 조교 등록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이론 시험 볼 때 켜놓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F 딱 켜놓고 이론 시험 시작하세요. 꼭 써먹을 일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은 자기 주식은 검색해보면 자기 주식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여기 딱 있죠. 383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맞습니다. 여기 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이거 안 봐도 알죠. 이게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영업의 수익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394번 기타 포괄 손익부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넙죽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 자, 감자차익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배부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서로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고 제일 간단해요. 대신에 정확도는 떨어지죠. 근데 단계 배부법은 수선 부문에서 보조 부문으로는 주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1차 배부하고 여기서 다시 2차 배부 가는 거. 요게 단계 배부법인데 중간 정도의 정확도는 있는데 직접 배부법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제일 복잡한 건 이거죠. 상호 배부법. 보조 부문끼리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제조 부문으로 또 1차, 2차, 3차 배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짜증내잖아요, 지금.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영역 제공 관계를 무시함으로
무시함으로 계산이 가장 복잡하다가 아니고 간단하다. 간단한데 정확도는 제일 떨어지다. 그 다음에 단계배우법과 상호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관계를 고려합니다.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단계배우법이냐 상호배우법이냐 선택하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비 총액은 모두 제조부문에 배분된다. 결국에는 보조부문에 있는 건 다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조부문끼리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냐 두 번씩 주고받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 따라 제품별 이익이 달라지나 회사 총이익은 같습니다. 자, 단계배우법이나 또는 상호배우법 했을 때 각 제조 부문이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회사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가 튀어봐요. 그 안에 있어요. 자, 총이익은 같다 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간단한 문제 나왔죠.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거.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당 금액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항공기 한 대에 몇 천억씩 하는 거. 아파트 건설, 배. 요즘 중국에 뺏겨다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자, 화학공업은 대량 생산 체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원가회계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는요, 제품 계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전산회계 2급에서 상품 계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출원가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인데 여기는 기초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빼죠. 빼고요. 그럼 여기 매출원가가 나오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2급에서는 다른 데서 사오지만 우리는 직접 제조합니다. 원가회계니까. 그러니까 완성품 제조원가. 완성품이라고 하는 게 어느 계정에서 만들어지느냐? 제공품 계정에서 다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하나 또 그려야 돼요.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다가 그 다음에 기말은 빼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 완성품 제조 원가가 아닙니다. 완성품은 이거 기초, 지난달 미완성품의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런 게 다 합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완성품 제조 원가입니다.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 45만 원. 기초 제품 재고액. 제공품은 저쪽으로 가고요. 기초 제품은 이쪽으로 와야죠. 자, 30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쪽으로 와야죠. 60만 원. 그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 얘는 여기 와야죠. 5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죠. 80만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친 거. 제조간접비까지. 다 더하면 125만 원. 그러면 합계액은 차변 대변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60만 원 빼면 65만 원. 그럼 완성품 제조 원가는 얘가 일로 오는 거죠. 완성된 거 65만 원. 그러면 더하면 95만 원. 자, 이거 다 마감선 두 줄. 옛날에는 이거 손으로 작성할 때 마감선 두 줄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자, 95만 원. 그래서 55만 원 빼면 40만 원. 자, 매출원가는 4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원가를 말한다. 맞죠, 이거는?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차감한 거 맞고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기본 원가라고 한다? 이거 기본 원가는요. 우리 회사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재료비도 많이 들고 비싸지고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어요. 요즘 뭐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주요 재료비, 직접 재료비, 여기다가 노무비를 합친 거, 요거를 기본 원가라 그럽니다.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느냐? 자, 이번엔 주요 재료비 빼고 노무비를 따로 떼요. 노무비와 여기다가 제조간접비, 나머지 거 전부 다, 뭐 경비도 여기 다 들어가요. 요 합친 거를 이거는 가공비라 그럽니다.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자,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 나와요. 기본 원가는 재료비에다가 농무비를 더한 걸 말하는 거고, 재료비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재료비 안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그거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겁니다. 정답이 되고요. 제조활동 이외의 판매활동과 관리활동, 판매비와 관리비 말하는 거죠. 발생하는 원가는 이건 제조하고는 상관이 없죠. 800번대 쓰고 제조 원가는 500번대 쓰잖아요. 그래서 비제조 원가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것 중에 거의 안 나왔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 보통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4번으로 나누죠. 자, 1월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다시 1월부터 이거를 1기, 요거를 2기라 그럽니다. 이것도 다시 두 개로 쪼개죠. 1, 2, 3월 예정신고, 4, 5, 6은 확정신고. 요것도 마찬가지. 예정, 확정.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법인들은 4번 다 해야 됩니다. 예정 2번, 확정 2번. 그러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은 12월까지 영업한 거를 가지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기간인데, 근데 왜 이렇게 문제로 나왔냐? 2018년 4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했습니다. 3월까지를 4월 25일. 그 다음에 2018년 7월 25일, 1월부터 6월까지 확정 신고는 그 다음 달 25일. 확정 신고 다 했습니다. 1기 예정 확정 다 했습니다. 근데 2018년 8월 20일 한 달도 채 안 돼서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은 확정 신고를 그 다음 달,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합니다. 자, 여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한 날 8월 22일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8월, 다음 달 25일까지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가보면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가보면 사람들 거기 민원실에 왕 있고 그 세무대학 학생들 도우미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기적인 그 신고 기한이고, 이렇게 폐업하는 사람들 띄엄띄엄 보면 폐업하는 사람들만 요거 신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25일까지.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예요? 다음 달이니까 8월의 다음 달 9월 25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교재에도 없을 건데 요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좀 보충하도록 할 거고, 자, 요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 정답이고, 14번. 다음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하나씩 다 쪼개서 보겠습니다. 어느 표를 보냐면,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의 금액으로 한다. 이거 뭐냐면 간이 과세자에 대한 거예요. 자, 간이 과세자 보면 교재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에 연 4,8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자, 공급 대가. 공급 대가라는 건 뭐예요? 판매가에다가 세금,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 대가입니다. 이거는 간이 과세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아니고 판매가 요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대손금 뭐예요? 외상값 못 받게 된 걸 말하는 거죠. 어음부도나거나. 과세 표준에 포함했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들 그 메뉴 들어가서 일반 말고 부가치세 딱 누르면 부가치세 신고서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일단 매출액 우리가 팔았다가 그게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경우 이거 세금 다 걷어가는 거는 좀 너무 야박하잖아요. 일단 신고는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금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세금에서 발급분 아마 이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100만 원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일단 금액은 매출액은 여기다 다 신고는 했다가 요 밑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네 못 받게 돼서 아유 안 됐네. 그거 세금은 빼줄게. 해서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건 매출액이고 요거는 세금 부가세니까 요 자리에 입력을 해서 요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요 표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자, 매출 내누리와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과세 표준, 매출액 이런 건 다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항목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액에다가 뭐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뭐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거 포함하고 할부, 판매, 이자 같은 거,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뭐 이런 거, 받은 거, 마일리지 상당액 이런 거는 다 매출액에 추가로 다 더해라. 자, 요거는 더해야 되는 항목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요건 빼줘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차감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않는 거. 빼지도 마라. 아예 처음부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자, 근데 여기 그 전에 매출 할인이 제가 작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 여기에 제가 오타를 잘못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 수정했는데 매출 할인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할인, 매출 내누리, 환입, 순매출액 구할 때 빼는 거 있죠. 그건 여기에 차감.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일반 사업자 같은 거 이거 다 빼야 되고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거. 그래서 3번은 여기 있잖아요. 매출 내누리와 환입. 매출 내누리와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공급자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한다. 그 다음에 뭐 국고보조금, 공무보조금, 연체이자 같은 거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요거 표를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 잘 이해가 됐으면 그럼 정답은 나왔죠. 요거 공급대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급가액.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면세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요즘 면세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자, 이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면세 대상. 우리 교재 312페이지에 있죠. 이론 교재. 기초생활 필수 재화. 서민들이 너무 요즘 어려우니까. 미가공 식료품.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의 뭐예요? 이거 오타가 있네. 사용하지 않는 미가공 농수축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하고 요게 자주 나옵니다.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이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항공기 안 됩니다. KTX 안 되고요. 전세버스 안 되고 택시 안 되고 고속버스도 안 됩니다. 자, 특수선박, 고속철도 이런 건 다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후생 관련, 자, 의료보건, 혈액, 병원 같은 경우는 면세 업종입니다. 약국도 되는데요. 단 조제하는 약만 됩니다.
조제하는 약물. 그냥 앞에 일반 의약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 비타민 같은 거, 그건 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는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 임대 용역, 뭐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뭐 이런 거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강습소. 근데 여기 제가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운전면허 학원도 됩니다. 운전학원. 근데 운전학원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시내 도로주행 있죠, 도로주행. 밖에 나와서 하는 거, 요거는 안 됩니다. 학원 안에서 하는 거는 되고요. 도로주행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 요즘 신문 안 보니까 도서, 책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전산회계 수험서도 마찬가지지만 부가세 안 받잖아요. 대신에 부가세 신고 없고요. 예술 창작품, 여기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거는 다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되는데 비직업 운동 경기, 프로야구 같은 거는 안 되고요.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미술 이런 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시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운전면허 학원이 시내연수, 도로연수 이거 아까 안 된다고 했죠.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이거 안 됩니다.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종합 비타민 안 된다고 그랬죠. 약사가 제조하는 것만 됩니다. 예술 및 문화 행사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최근 한 1, 2년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합격률이 발표가 안 됐지만 합격률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제가 이론 시험에 백데이터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공된 거 요거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설치하시고 좀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